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서울시청 청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박 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 피해 여성의 억울함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개원식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문제 삼아 개원식 없이 바로 국회 일정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여당 추천위원 몫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의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당은 아직 야당 몫의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전 육군대장 두 고인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조문정국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여야 간 다시 불붙고 있는 법사위 대치와 7월 임시국회 당면 쟁점 사안인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놓고 논란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조금 전 피해 호소 여성에게 위로한다는 뜻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연결식 진행 상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박 전 시장의 연결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도 100여 명으로 제한됐는데요. 현장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박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전 시장이 인권 변호사로서 시국 사건 변론을 맡은 데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척박한 시민운동의 길을 닦았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박 시장은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됐는데요. 유골은 오늘 저녁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연결식에 야당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빈소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유고를 추도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연결식이 끝나면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성일종 비대위원도 박 시장에 대한 추모도 중요하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2차 가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피해자의 고뇌와 아픔을 국민이 함께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마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방식, 장례 절차라든가 또 성추행 의혹 가지고 논란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최근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죠. 대신 또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해서는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해찬 대표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을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오늘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또 고 박 시장의 성추행 협의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에 앞서 고 박원숙 시장이 숨진 것과 관련한 지도부의 사과도 있었는데요.
김혜영 최고위원은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면서 서울 시민과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향후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의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네, 고소인 측을 대변해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고 업무 시간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 사진을 전송하는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데요. 피해 고소인 측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야권에서도 진상규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원인은 6.25 전쟁 영웅이면서도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 토벌에 가담했던 전력 때문인데요. 통합당은 백 장군의 장지가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된 건 유감이라면서 서울 현충원 안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성명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모레 발인을 앞둔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장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고 백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데 유감을 표하고 서울 현충원 안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선엽 대장의 장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과연 참 우리나라가 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이런. 또 백 장군의 장례를 육군장에서 국가장이나 사회장으로 격상할 것을 주장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직접 조문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 현충원 장군 묘역에 자리가 없고 유족도 대전 현충원 안장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논란보다는 추모가 우선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최소한 장례 기간에는 서로 간에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갖고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의당은 백 장군의 해방 이전 일제 만주군 간도 특설대 복무 이력을 문제 삼아 아예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과연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치권뿐 아니라 군 관련 단체들도 고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한군인회는 서울 현충원 안장을 요구한 반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연합은 현충원 안장 자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로 잠시 멈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다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21대 국회 개원식을 갖고 이날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정보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원내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회에 복귀한 통합당은 상임위 활동에는 참여하겠지만 개원식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금쪽 같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입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 주요 법안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며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용 여부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따지기 위한 법사위와 정무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국회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 청와대나 행정부의 시녀 앞잡이 노릇하는 일만 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함께 통합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복귀로 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지만 공수처 후속 법안 등 주요 현안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7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틀 뒤인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시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여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발표했는데 통합당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부터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대신 비교섭단체 후보 추천권을 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도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권고하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장 전 회장은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직무유기로 법정기한 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야당목 추천위원 선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동의해야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의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 추천위 운영규칙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운영규칙에는 야당이 요청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이 제2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통합당의 참여 없이도 후보 추천위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천위원 선정을 포함해 어떤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는 야당 비교섭단체가 대신 추천위원을 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 추천위 구성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규칙은 물론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양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 기자 지금 이제 아주 비중 있는 두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에 또 백선엽 장군까지 여야가 지금 조문정국 속에서 두 쪽 다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이 이 백 장군의 별세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제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당이 일제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문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청와대와 민주당이 박 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방문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물론 나왔지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6.25 전쟁 영웅이면서 친일행적 논란이 된 이 백 장군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 당정청이 일제히 이 박 전 대장, 박 장군에 대한 조문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백 장군요? 예. 네네네. 이해찬 대표는 일정을 조율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박 시장에 대한 조문을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첫날 조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예. 일정을 미루다가 결국에 성추행 의혹과 또 장례 절차를 두고 좀 비판 여론을 의식을 해서 결국 조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통합당은 이 장례 절차가 끝났으니 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여상에 대한 2차 피해를 좀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국회에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네. 오는 20일이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는 대선급 재보선이네요. 내년 4월 재보선이 아주 큰 규모로 치러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보선이 정말 역대급 규모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선 서울과 부산만 유권자가 1,143만 명으로 전국 유권자 26%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선거가 2022년 3월에 열리는 20대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현재 시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 경남 등까지 가세를 한다면 4월 재보선은 사실상 미니 지방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일이 오늘 확정이 됐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오늘 16일 결과가 나옵니다. 3일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빠르면 8월 혹은 9월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문정국이 끝나면은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누가 나갈 것인가 얘기가 나올 건데 벌써 이미 나오고 있다고요? 네,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를 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부터가 좀 난제입니다. 민주당 당원에 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될 경우에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밝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오전 시장 관련한 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가 없다.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공천을 강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참 곤혹스러운 국면이긴 합니다. 네, 민주당한테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 후보를 낼 경우에 서울시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입각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고요. 아, 추미애, 박영선. 네, 아무래도 예. 서울시장을 준비를 했거나 또 출마를 고민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으로 박영선 보입니다. 장관 전에 경선까지 했었죠. 예. 예. 또 우상호, 우원식, 정청래, 박주민 등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에는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혜영 최고위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통합당이야말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통합당은 이 민주당 단체장들이 불명예 퇴진으로 이뤄지는 이 재보선인 만큼 전국 선거 4연패 늪에서 좀 멈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년 4월 재보선 큰 선거가 됐다면서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4월 재보선까지 책임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관건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 서울시장에 좀 염두에 둔 인물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보궐선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권 주자를 염두에 둔 발언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만으로는 뭐 아직 뚜렷한 후보군이 정해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김 위원장이 깜짝 스타를 발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통합당으로서 가장 예측이 되는 시나리오는 이 대선 주자들이 급을 낮춰서 서울시장의 후보의 하향 공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낙연 의원에 대적할 후보가 좀 없다는 점에서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요. 이 서울시장 선거를 새 인물의 일종의 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수도권 젊은 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유승민 전 의원, 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전 시장이요. 예. 네네,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총선 불출마 또는 낙선한 중진 의원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의 나경원, 김용태, 이해운 전 의원이, 그리고 부산시장인 김무성, 김세연, 이진복 전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무성까지요. 예. 네, 부산시장에 또 조경태 의원, 그리고 뭐 초선이지만 경기 부지사 경험이 있는 박수영 의원도 뭐 자천 그리고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선급 재보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당 지금 이제 8월 말에 있을 전대
당권 레이스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이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권 주자의 당대표직 이 중도 사퇴의 부담이 커졌고 당 쇄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권 주자들은 앞으로 이 당 쇄신을 위한 보관을 차례로 내놓으며 변화된 상황에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재보궐선거의 의미가 커진 만큼 당권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 의원의 경우엔 내년 3월 당대표직에서 중도 사퇴를 해야 되는데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부재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9일이죠. 출마 선언에서도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이 의원을 겨냥한 바가 있죠. 또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영호남 대결 구도로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만 네. 당내에서는 지역 대결 구도로 좀 비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지난 출마 선언에서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40%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잇따른 민주당 실책이 나온 상황에서 지난 총선에서 좀 견고하게 나타난 민주당 영남의 보수 지지를 좀 바꾸긴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김 전 의원에게도 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이번 전당대회를 화두로 쇄신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 쇄신이요. 예.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3명의 당내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성추문에 연루가 되면서 이에 대한 좀 원인 분석 그리고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의원 측도 당의 과제와 쇄신에 대한 내용을 곧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 전 의원도 당 쇄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내기 위해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 박 시장의 장례 일정이 끝난 만큼 당내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내 주류인 이 친문계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사이에 거시 건전성 업무를 수행할 상설 협의체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경 규모는 59조 원. 올해 예산 규모가 512조로 역대 최대인데 여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지원에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면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고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그 가게들은 전부 다 망하고 있는데 금융만 이렇게 돈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하나의 그 금융과 실물의 괴리 확대가 이것이 결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조직이 여러 곳에 흩어져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개별 법안에 따라 거시 건전성 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는 실물경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감독,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예보는 예금보험기금 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 이처럼 각 기관별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례적인 거시정책협의체와 거시건전성 정책 총괄기구를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도 이러한 그 정책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오는 문제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동안도 한국은행법의 개정 혹은 금융감독에 대한 개정 그리고 정부 부처의 조직에 대한 것들과 더불어서 아마도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한 새로운 입법 조치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채식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은 주택 투기 핵심인 다주택 수요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소유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검찰청을 방문해 정의기억연대 관련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팀장인 곽상도 의원은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정 의원과 정대협 후원금 내역, 길어놓 할머니 통장 내역,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 현황 등 자체 입수한 자료를 검찰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과는 한마디로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장례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 정권은 누구보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개혁을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사회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에 빠진 만큼 각계 각 분야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 총선을 잘 치렀다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회는 장대섭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자리를 옮겼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회는 박장호 법사위 전문위원이 승진해 임명되는 등 13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교체됐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3일 정치면에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다주택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은 고위공직자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고위공무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의견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인으로서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유재산이기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27.5%로 집계가 됐고요. 잘 모름은 9.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 지역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고요. 연령별로 봐도 20대 이하만 50%대를 기록을 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지 정당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57.5%, 통합당 지지층의 54%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권 인사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당장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들을 팔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라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20번 넘게 내놨다는 점에서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신뢰를 얻는 최소한의 조건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라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장영 의원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거부 논란으로 일부 당원들의 항의성 탈당이 이어졌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선 이에 반발한 당원들이 페이스북에 탈당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정의당에 힘을 실어줄 때 등의 해시태그를 단 글을 공유하면서 탈당 거부 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당원 탈당 러시가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탈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고 통과정, 이렇게 질서 있는 어떤 토론과 서로 인식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내홍이 탈당 사태로까지 번졌는데요. 이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은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시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만행에는 관대하면서 제대로 할 말을 한 정의당 의원들에게는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탈당을 하겠다고 한다며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자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트위터에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님 응원합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정의당에 소정의 금액을 후원했다고 인증하는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관계자는 일부 당원을 중심으로 당비 더 내기 운동 등도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탈당한 당원도 있지만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 입당하는 당원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앞세운 소속 의원의 조문 거부도 진보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으로 보고 이에 따른 탈당 등 당내 반발도 감내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차별화한 마이웨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독자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박 시장 조문 논란을 계기로 정의당은 범여권이란 꼬리표를 대고 진보 정당의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권 갑작스러운 조문 정국에 입사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장군의 공과 과를 놓고 여야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또 이 문제가 진영 간 공방이 돼버렸습니다. 조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오늘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마무리됐는데요. 통합당이 공식 조문을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문하지 않는 이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보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통합당이 생각하는 건전한 상식의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조문과 해도를 표하는 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인권 변호사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활약을 했던 분이고 우리 사회에 많은 유익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인으로 이렇게 잘 하신 거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도를 표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서울시장의 공인의 입장으로서 서울 이 1000만에 이르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장이라고는 큰 권력하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네. 그래서 이 자연인으로서의 애도를 표하지만 이게 또 서울시장을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이 장례를 주관했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게 건전한 상식의 판단에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성추행 의혹 관련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통합당에서도 애도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장례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진실의 시간이 됐다. 달리 얘기하면 당 차원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진상 규명은 피해자가 지금 현재 여러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가려져야 되고요. 또 본인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형태에서 성범죄가 여러 건 있었지요.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또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이 성폭력 이런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상의 조사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이제 피해자가 이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서 직접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한테 들어간 거예요. 예. 전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찰이 이 정보를 박원순 시장한테 줬다면 그건 수사 기밀과 규칙에 있어서 맞지 않고 예. 또 본인이 요청을 한 것이고요. 예. 이게 청와대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또 청와대에서 흘렸다고 그러면은 국가가 이 자살을 방조하거나 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은.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아주 참 그 큰 일이 났는데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실을 가려야 되고 분명히 이거는 알려져야 되겠다. 그리고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선엽 장군 관련 얘기입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한 것은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된다. 또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지금 정부의 입장과 엇갈린 배경은 뭡니까? 제가 보훈처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가족은 아니지만 그 부관을 하신 분이 오랫동안 부관하신 분하고도 네. 그 대령 한 분이 계신데 제가 통화를 직접 했고요. 가족의 입장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국립현충원 서울에 안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공식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선 창군을 직접 본인이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육군 창군을. 그리고 6.25에 참전을 했고 여러 전공을 세우신 아주 상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국가가 예우가 필요하고 또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이명박 정부에 있을 때에도 현충원을 방문을 해서 현충원 소장이 나와가지고 그 장소까지도 안내를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고인께서 유언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창군에 썼던 동지들 그리고 6.25를 함께 막아냈었던 이 분들하고 함께 그 곁에 묻히고 싶다라고는 정확한 유언이 계셨습니다. 아, 서울 현충원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었을 때에 국립현충원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통합과 또 역사의 발전과 대한민국이 잘못했으면 공산화가 됐잖아요. 자유민주를 지켜줬었던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저희는 국립현충원, 서울현충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우리 또 국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통합이나 여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문하시면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오늘 고맙고요. 또 다른 정치 사안 관련해서 좀 모셔서 좀 앞으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맡아서 10년 동안 중단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잠시 멈춘 지금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가 재가동될 전망이지만 공수처 출범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정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7월 임시국회 전망과 쟁점사안은 무엇인지 오늘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결식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원하는 대로 이제 고향인 창녕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렇게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 시장 영면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소감, 어떤 느낌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과는 저도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는데요. 제가 뭐 2000년에 그 총선시민연대라고 그 당시 낙천 낙성 운동했던 그때 저도 이제 대학생으로서 활동을 해서 인연을 맺어왔었고 또 민변 활동하면서는 이제 민변 선배로서 계속 그 활동을 지켜봤거든요. 네. 특히나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감을 좀 쓰긴 했는데 거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변 활동하면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선례를 찾아보면 거의 다 박원순 시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요한 모든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놓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거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좀 안타깝게 좀 명을 달리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과정에서 다른 또 의혹 논란이 겹쳐가지고 정말 아쉽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혹과는 별개로 또 뭐 박원순 시장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인데요. 조문을 둘러싸고 또 갈등 양상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별세한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성일정 의원 전화 연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음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겸손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 애도 자체를 하는 것을 정치 이슈화 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이번에 이 사태가 앞으로 향후 정치권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도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와서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 한국 사회 사안들이 과도하게 진영적인 쟁점이 되는 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너무 인정하지 않죠.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작업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 이번 사태 역시 그런 과정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법사위 소속으로 네. 또 원래 또 그런 역할 하겠다고 또 좀 국회에 들어온 것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은 아직 의사 일정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고 또 국회의원들 공식 개원의 선서도 아직 안 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별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라 다시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야당의 법사위원장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20대 국회 때 봐왔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그 야당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개혁 법안이라든가 민생 법안들 다 발목 잡기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의 결과는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 압도적인 승리를 무마시키고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결국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체계작구 심사권으로 모든 법안을 쥐고 있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거 결과 민의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이 국회부의장 추천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이어서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도 가져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서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진석 내정된 부의장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후에 추가 논의가 당에서 없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국회 복귀를 사실상 선언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문제라든가 검찰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법사위원장을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에도 결과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분을 선정해 발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추천위원보다는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이제 훨씬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모레부터 지금 이제 법은 시행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6개월 지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야당은 아직 이제 추천할 생각 별로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 더구나 야당은 지금 이제 위헌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이 결론 나온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야당은 지금 위헌 시비를 계속 가져가고 있죠. 사실 뭐 저희가 볼 때는 그 위헌 시비 자체가 근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억지 애초에 거리가 안 된다. 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법사위 회의 때도 이제 헌법재판소 저기 처장에게 저희가 질의를 좀 했는데 뭐 이 사건 중대와 시급성을 잘 알고 있어서 법처장이 법사에 출연을 했습니까? 네. 뭐 그래서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네. 한편 그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이제 공수처는 출범을 지금 해야 하고 지금 시대적인 역할과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그 작업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했죠. 예, 네. 보니까 위헌 논란은 쟁점을 두 개나 같이 건드렸더라고요. 네.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서의 헌법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하고 네. 뭐 검찰의 기소권 관련 부분에 네.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 검사는 그 헌법상 그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과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고 네. 검사와 관련된 것은 다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 문제는요? 네, 그거 역시 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헌법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법에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대통령 그 하에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다. 행정부의 구성. 네. 공수처법 시행일이 지나면 여당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언급했던 그 특단의 조치를 꺼낼 거라는 분석인데요. 네. 그 특단의 조치가 야당의 비토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위헌 추천권. 글쎄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좀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닐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그 공수처 운영에 관련된 공수처장 그 설치와 관련된 국회 규정을 먼저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규정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 부분 뭐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야 합의이죠.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이 많이 걸릴 것이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빨리 출범시키는 것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합의하는 게 당연히 이상적인데 네. 아까 앞에서 전망을 좀 불투명해 보시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좀 우려가 많습니다. 거리로 얘기하고 있던 법사위원장 문제도 뭐 네. 여지가 없어 보이니까요. 우려가 많은데 글쎄 이제 정치적인 합의점이나 타결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에서 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라는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고 절대 다수 동의죠. 만장일치에 가까운 맞습니다. 거죠.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조화에서는 야당이 추천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의나 타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군요. 다만 여야 모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받지 않을 만한 그런 인물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더구나 새로 설립된 기구에다가 초대 공수처장이 될 테니까 국민들도 아마 주목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또 초반에 어떻게 어느 분이 가느냐에 따라서 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잘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의 갈등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대개들 관측자들은 해결됐다기보다는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갈등이라는 것도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은 공직기강의 문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 아니 그 국가 그 조직법이라든가 네.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고 지휘자입니다. 지휘감독자입니다. 지휘감독자가 법에 따라서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그 지휘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그 부하 검사장들과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심각한 공직기강의 문제이거든요. 다만 정당선거적법서에 본인 당사자가 의문이 있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건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을 다 따라야 되냐?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을 걸 정도의 그 어떤 부딪히는 일들이 가끔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개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 총장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계속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지휘들을 해왔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까지 해놓고서 그 부분을 지금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총장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사실 명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장관의 참여가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더 보완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문민 통제 역할도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자면 또 이제 권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합당은 아마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 장관,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을 지금 법사위 수석시키자 여기에 지금 이제 입장문 유출 논란이 있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같이 참여시키자라고 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금 이제 그럴 여지가 없는 겁니까? 글쎄 저는 뭐 일단 그 좀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당사자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총장으로서 나와서 어떤 출석해서 해명하라 혹은 우리가 증언을 듣겠다라는 것이라면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의 당사자를 우리가 부르는 것은 사실 좀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지금 출석하는 것은 사안에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현직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지켜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처벌론의 무게를 싣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벌론이냐 사퇴론이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 원칙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임기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고 정치권에서 사퇴 얘기를 먼저 언급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거나 혹은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다면 보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가 없다라고 하면 검찰 자체의 수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감찰 방식이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아니요, 수사도 가능합니다. 수사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죠. 왜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얘기 때도 항상 많이 나왔던 게 아닐까. 수사 대상엔 제한이 없다. 수사 방식에 대한 우리가 고려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엔 제한이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네, 잘못했으면 수사도 받고 뭐 처벌받거나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퇴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 검사징계법상 사퇴를 할 때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사유 확인해서 필요하면 또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사퇴가 정리가 안 되겠죠. 안 되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정치 검찰이나 부패 검찰들이 사퇴하고 나서 자진 사퇴하고 나서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퇴하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그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이런 21대 국회의 모습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된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쉽게 검찰개혁 얘기하면 과연 뭘까?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만 쉽게 떠오르게 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한다면 어떤 구상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의 핵심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 입법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입법은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에 앞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언유착 방지법이라는 법을 지금 발의해 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항상 윤담하셔서 지금 지역구가 남양주 병이시던가요? 네, 남양주 병입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남양주 병 지역구 의원님한테 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역과 남부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주 중반부터 다시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